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와 영화 비평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식주의, 몽타주 이론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었는데요. 이 소련, 1920년대 소련을 중심으로 발달한 형식주의 영화 이론, 즉 몽타주 이론은 문학적 비평의 한 양식으로서의 형식주의 비평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작가주의 이론이란 무엇인지, 장르 이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화 언어의 문제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가주의, 오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작가주의 이론은 이 텍스트의 형식적인 측면, 형식적인 구조, 편집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영화를 분석하거나 제작하려고 했던 이 몽타주 이론과는 달리 한 영화 작품을 예술로서 보고 그 예술을 창작한 사람, 창작자, 창작자로서의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영화를 제작 그리고 분석, 기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술적 창작품에는 그것을 창작한 사람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작가주의 이론가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54년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자 비평가였던 프랑스와 트리포가 영화 비평 잡지 까이에 듀 시네마에서 politique des auteurs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영화 이론가 앤드류 세리스가 1960년대 초반 이것을 작가론, auteur theory라는 용어로 번역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당연히 영화 제작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작자나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들, 그리고 여러 기술적 작업이 종합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 현대 영화의 특성, 특히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특성이자 우리나라 현대 영화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오늘날 이 영화를 한 감독의 창작품, 예술적 창작품, 개인의 노력으로만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뒤따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시스템, 장르 이론 등과 작가 이론은 어느 정도 상반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애초에 이 프랑소와 트리포를 비롯한 프랑스의 누벨바그 비평가들이나 감독들, 까이에 듀 시네마라는 영화 비평 잡지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했던 이러한 이론가들이나 감독들은 이 헐리우드에서 B급 영화를 찍던 감독들을 재발견하게 되는데요. 소위 작가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감독이 알프레드 히치콕이나 존 포드 등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알게 모르게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이러한 훌륭한 감독들, 명감독들을 재발견해서 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관객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든 그 사실이 이 작가주의, 초창기 작가주의 이론가들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대표적인 작가다라고 평가했던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몇 장면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주로 스릴러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왔던 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그 작품 내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뚜렷이 드러냈던 감독으로 아직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감독이 정말로 묻혀버렸다라면 영화계에 커다란 손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작가라고 불릴 수 있는 감독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작가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과연 내용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 스타일의 측면, 도대체 어느 것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와 같이 한 커다란 시스템 속에서 같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현실에서 과연 누구를 작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겠죠. 이 작가주의 비평이라 하면 흔히 한 감독이 연출한 3편 이상의 영화,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한 비평, 인터뷰, 회고록, 평전 등을 자료로 해서 감독이 보여주는 주제, 양식 등을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줄거리나 배역, 조명, 음악, 편집 등의 모든 영화적 요소들이 감독의 개성을 통해서 충분히 발현되었는가, 혹은 미장센 등의 영화 스타일에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히 잘 드러났는가 등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작가 영화이고 어디까지가 작가 영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평가하기에는 실로 약간은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평론이나 기사를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비평적 태도가 작가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감독은 전작이 무엇이고 그 전작을 통해서 꾸준히 이러이러한 주제를 말하고자 했으며 그 특이한 스타일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 영화를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장르 이론이라는 것이 이 작가주의 이론이라는 것과 이 상반되는 개념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연하게도 한 예술작품, 영화라는 예술작품을 한 사람의 창작자를 중심으로 두는 이론과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같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시각은 분명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애초에 장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종류, 유형, 분류, 체계 등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르 영화라고 할 때는 보다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서 특정한 유형의 영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영화에서 장르라는 것이 소재나 주제, 스타, 스튜디오, 내러티브, 관객 등 영화의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총체적인 결합의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사운드가 도입된 이후 쏟아져 나왔던 이 뮤지컬 영화라든지 1950년대를 기점으로 정점에 달했었던 서부 영화, 그리고 전쟁 영화나 멜로 영화, 필름 누아르나 코미디 영화 등이 바로 이 장르 영화의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 작가주의 영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예술작품이 창작자라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서 이 장르 이론은 한 영화가 탄생하는 데에는 수많은 인력과 제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날에는 이 장르 영화는 이 할리우드 영화, 할리우드 중심의 상업 영화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냐라는 것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이 영화 안에는 어떤 스타가 등장하고 줄거리는 무엇이고 누구랑 같이 볼 만한 영화인가 등의 감독 외적인 요소들을 많이 생각하는 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장르 이론이라는 것이 이 작가주의 이론과는 다소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는 했지만 이 장르 영화의 대표적인 작가, 특히 서부극에서의 존 포드나 스릴러에 있어서의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감독들은 이 장르 시스템,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충실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자기의 영화 속에서 드러냈다라는 점에서 장르 이론과 작가주의 이론이 그리 아예 대비되는 개념,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르는 보통 이야기와 스타일,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 따라 구분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승전결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내러티브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헐리우드 영화들이 철저하게 기승전결에 따라 이루어진 반면 유럽 영화들은 그런 기승전결의 내러티브 구조, 선형적인 내러티브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따라서 단순하게 볼 때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를 장르 영화, 유럽 영화, 특정 유명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럽 영화를 작가 영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의 작가 영화와 장르 영화를 구별하는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장르 영화는 1940, 5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헐리우드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아주 전성기에 달하게 되죠. 스튜디오 시스템, 스타 시스템, 장르 시스템 등의 용어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사용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튜디오, 스타, 그리고 장르는 각기 동떨어져서 따로따로 자기의 영역만을 구축한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헐리우드의 대중영화를 정의하는 상호작용적이면서도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르는 이 스튜디오 시스템 내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흥행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타 시스템이 이미 성공한 스타들을 기용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친숙도를 높이고 그만큼 흥행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버리려는 노력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르의 법칙 역시 기존의 스토리, 이야기, 줄거리에 익숙한 관객들을 계속해서 극장 안에 묶어두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장르 영화, 한국의 대중 영화를 봐도 충분히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물론 현대 대중 영화에 있어서는 이 장르의 개념이라는 것은 다소 복잡해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가 혼재된 양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었던 그 멜로와 코미디를 결합했던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액션과 코미디를 결합한 한국식 조폭 영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애초에 장르라는 개념은 영화라는 매체 내부에서만 발생했던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가 할 수 있는 것과 영화 이외의 다른 매체들, 영화의 탄생 이전에 존재했던 매체건 그 이후에 탄생했던 매체건 간에 영화 매체 이외의 다른 매체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구별되는 것을 영화라는 매체가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는 어떠한 장르의 법칙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해야 다른 매체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혹은 즐거운 내용을 선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시 이 영화 언어 혹은 영상 언어라는 것이 기존의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와 같은 그런 문자 언어, 자연 언어와 어떻게 구별되고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언어와 문자 언어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잠시 이 장르 영화의 대표적인 예를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One day I'll fly away, leave all this to yesterday. What more could your love do for me? Love lifts us up where we belong. Get down! Get down! Where eagles fly on a mountain high. I'm calling the plays. I say we're pulling out. Yeah, well, what about Duck J and 8 Ball?
The bird's a winner, winner, don't you know? I'm the bird when everybody knows that the bird is a winner, winner, bird, bird. The bird is a winner, winner, bird, bird, bird. The bird's a winner, winner, bird, bird, bird. The bird's a winner, winner, bird, bird. The bird's a winner, winner, bird, bird, bird. 영화를 단순하게 감상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크리스티앙 메츠를 비롯한 영화 학자들은 영화의 영상에도 자연 언어와 같은 언어적인 기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화 영상의 언어적인 기능을 분석하고 체계화시킴으로 인해서 자연 언어 혹은 문자 언어에서의 구문, 신텍스와 유사한 영상의 구문법, 신테그매틱을 발견하려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언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말이나 문자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화면, 시각적인 화면, 영상, 이 영화라는 것은 과연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언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자연 언어와 영상 언어 혹은 영화 언어의 가장 큰 유사점은 기호를 사용하여서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개별 단위를 연결시키는 일반적인 방식,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약속과 규칙, 이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화 언어는 기표와 기의 관계가 자연적인 동기화된 기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표와 기의 관계가 자의적인 비동기화된 기호를 사용하는 자연 언어 혹은 문자 언어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화 언어에서의 각 쇼트들은 자연 언어에서의 각 단어들처럼 쉽게 분리될 수 없으며 과학적인 의미를 객관적으로 담아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쇼트들은 단어들처럼 안정된 언어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표, 기의, 기호라는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이 문자 언어에서는 이 자의적인 기호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한 사람이 지칭하고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양이라는 대상일 수도 있고 자동차라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수단이 바로 자동차라는 하나의 단어, 영어로는 car가 되겠죠. 개 혹은 고양이라는 하나의 단어, 도그, 캣이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한 개, 고양이, 자동차 등등 실제로 표현되는 그런 수단이 바로 기표인 것이고 그 기표가 드러내고자 하는 숨어있는 의미, 진짜의 의미, 즉 자동차라는 실제 대상, 개라는 실제 대상, 고양이라는 실제 대상이 바로 기의인 것이죠. 이렇게 기표와 기의가 연결되는 방식이 자의적인 것이 바로 문자 언어인데요. 이 문자 언어는 이 자의적인 기표와 기의 연결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기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호, 기표, 기의,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구조주의나 기호학, 서사학 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지금은 잠시 이 기표, 문자 언어에서와는 달리 영상 언어에서는 어떤 한 인물 혹은 내용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한 예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섬 옥수를 번뜩 들어 양근의 줄을 갈라지고 엎받고 또 한 번 훅 꾸르니 사람은 사람이나. 예, 춘향아, 이리 오너라. 밤이 깊었다. 어서 자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구나 내 사랑이야. 기생의 자식이 수절이라니 네 안이 요절할꼬. 수절에도 상하가 있어. 저는 죽이려는 저녀를 당장 끌어내라! 사또, 젊은 놈이 저리 버릇이 없으니 필경 제 집안이 남봉으로 그리 짧을 것이니 문자나 내어 쫓아버리시지요. 이보게 나그네, 내가 운자를 낼 터인데 운자대로 글을 못 지으면 곤장 5대로 내치리라. 좋소이다.
어디 내보시지요. 소설이나 설화, 전설, 희곡 등 이 자연 언어 혹은 문자 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매체들과 영상 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라는 것은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차이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문자 언어를 통해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독자의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침으로 인해서 생각하고 유추해낼 수 있게 만든다는 점과는 달리 영상 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에서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식으로 특정 배우를 사용한다든가 특정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뚜렷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 언어에 비해서 이 영상 언어라는 것은 훨씬 더 그 표현 방식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그프리트 크라카워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영화 매체, 사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포토그래픽 미디엄이라고 하는 이 영화, 영상 매체의 특성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언스테이지드라고 표현되는 이 무대화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화면에 특정 인물이나 사물 혹은 사건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그 화면 이외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영화라는 매체에. 반면에 문자 언어 혹은 자연 언어는 사전에 있는 단어가 끼케야 몇만 단어 혹은 몇십만 단어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로 담아낼 수 있는 세상은 몇만, 몇백만, 몇천만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의 것이죠. 이 무대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토토스, 우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계획된 의도에 따라서 특정 배우나 특정 인물, 사물, 사건 등을 카메라에 담아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저 배우가 아니라 이 배우를 쓰느냐, 왜 하필이면 이 장소가 아니라 저 장소를 화면에 담아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항상 이 우연적인 요소들이 결부되기 마련입니다. 이 언어의 규칙에 비해서 훨씬 더 우연성이 커다랗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엔드리스, 무한한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디터미너트, 불확실한 것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영화, 매체, 영상, 매체의 특징이라고 지그프리트 크라카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flows of life, 그러니까 삶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상 매체의 특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모사해서 그대로 현실과 가깝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소설에서 표현되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모습으로 삶과 삶의 흐름과 맞닿아 있는 모습들을 영화라는 매체가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전에 크리스티앙 메츠라는 학자의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 자연 언어와 즉 문자 언어와 영화 언어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앙 메츠는 애초에 이 영화 언어와 자연 언어를 비교 설명하면서 영화가 전달하는 이야기 단위들의 연결 방식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언어 혹은 자연 언어에 있어서의 구문이 단어와 단어에 연결되는 방식에 관련된 것인 것처럼 매츠는 대부분의 서사 영화, 극영화에서는 영상과 영상이 연결되는 방식에 뚜렷한 규칙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물론 이 영화 언어가 자연 언어와 이 똑같은 구문법 내지는 규칙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규칙과 체계성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영화는 시간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예술이라는 말은 관객이 소설을 읽어가듯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시간이 없는 시간적인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매체이다. 시간적인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매체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상상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는 법칙, 구문법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매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화는 시각 예술이기도 합니다. 문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 무엇을 독자가 재해석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서사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핵심은 이야기의 전달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방식이 기존의 매체들, 소설이나 그림이나 희곡, 설화, 미술, 음악 등과는 분명히 다른 형식을, 다른 방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영화 언어에 주안점을 두고 영화를 분석하고자 했던 학자들과 감독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작가주의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르 이론, 그리고 영화 언어에 대한 문제까지 짚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영화 언어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호의 문제, 즉 기표와 기의, 그리고 내러티브의 문제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구조주의, 기호학, 서사학 등의 학문을 통해서 과연 이런 기표와 기의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방식, 기호가 생성되는 방식과 그 기호들이 하나의 내러티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그것이 이야기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